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자바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들, 우리가 코딩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몇몇 문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특히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자바에서 배열을 선언하고 사용하는 것이 C 언어와 어떻게 조금 다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고, 또 간단한 입출력 방법, 정수나 문자열을 어떻게 입력받고 출력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금부터 이제 이 섹션의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지금 코드 8부터 코드 15까지는 그 자바 언어에 대한 새로운 문법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섹션의 나머지 부분들은 문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그 자바 언어의 문법만으로도 풀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어떤 문제들을 살펴볼 텐데, 어,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하는 이유는 어, 제가 수업 첫 시간에도 이제 얘기한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능력이라고 하면 그 프로그래밍 능력 중에서 어떤 문법에 대한 지식, 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 생각엔 아무리 많이 봐줘도 저는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법을 정확히 이렇게 알고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 코딩이 되느냐 하면 전혀, 그러니까 물론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전 별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문법을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푸는 이제 반복적인 경험을 하다 보면 사실 그 프로그램 코드라는 것도 어떤 일정한 패턴들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제 제가 말하는 패턴이라는 단어가 이제 적합한지는 좀 의문이 있지만, 뭐 어떤 거창한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결국 그 큰 프로그램도 결국 이렇게 쪼개 보면 그 부분들은 그 부분에서 하는 일들은 아주 작고 간단한 어떤 일들을 하는 건데, 그런 이제 작고 간단한 일들, 예를 들면 뭐 배열에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 있는지 찾는다던가, 그런 걸 우리가 검색이라고 부르는데요. 검색을 한다던가, 혹은 뭐 정렬을 한다던가, 혹은 이미 정렬되어 있는 배열에 어떤 새로운 값을 중간에 하나 더 끼워 넣는다던가, 뭐 이런 종류의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작은 어떤 프로그래밍 문제라고 부른다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코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들, 이제 그런 패턴들에 이제 내가 얼마나 익숙한가.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그런 각각의 문제들이 아이디얼하게는 뭐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도 사실은 충분히 이제 생각해낼 수 있는 거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코드 패턴들을 어디선가 한 번은 본 적이 있거나,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쉽게 내가 그런 코드를 구사할 수 있는 거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패턴의 코드를 이렇게 생각해내는 건 누구에게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공부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배워 나가는 거지만, 그것과 동시에 어떤 문법을 이용해서 어떤 작은 문제들을 푸는 그 예, 경험, 그리고 그런 이제 작은 문제들 속에 등장하는 어떤 코드의 전형적인 어떤 패턴들, 이런 것들에 능숙해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유로 이 섹션의 이제 나머지 부분에는 금방 제가 언급한 그런 몇 가지 문제들을 풀어볼 텐데, 사실은 이제 이런 좀
이미 이제 그 C 언어든 아니면 어떤 언어든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이 이제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코드 8부터 코드 15까지는 건너뛰거나 아니면 뭐 그냥 슬라이드만 가볍게 한번 훑어보던가 이런 식으로 건너뛰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 수업의 목적이 C 언어를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 프로그래밍 경험은 거의 없거나 혹은 전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좀 가볍게 이렇게 스킵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 8에서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사용자로부터 n개의 정수를 입력받은 후 그 입력받은 정수의 합과 최대값을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하는 거죠. 하나는 그 합도 구하고 그 다음에 입력받은 정수들 중에 최대값을 구해서 출력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주 뭐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이제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n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야 하므로 먼저 제가 입력을 받을 때는 항상 스캐너라는 걸 쓴다고 했죠. 그래서 스캐너 kb는 new 스캐너고 system.in 이렇게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을 거니까 그리고 미리 이렇게 kb.close 볼 일이 끝나면 스캐너를 닫는 걸 미리 이렇게 만들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n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는데 입력을 어떻게 받을 거냐면 먼저 입력될 정수의 개수 n을 입력을 받고 이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의 개수 n을 정수를 입력받을 때는 scanner.nextInt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정수의 개수 n을 입력을 받고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n개의 정수를 이 순서대로 이제 i equal 0에서 i가 n까지 n-1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포문을 이렇게 만들면 이 포문은 정확히 n번 도니까 이 포문을 한 번 돌 때마다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 전에 우리가 입력받은 정수를 저장할 배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열 데이터고 new int 크기는 n 이렇게 키보드에서 뭔가 오른쪽 관로 키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하여간 이렇게 우리가 n개의 정수를 입력받을 거기 때문에 n개의 정수를 저장해 둘 수 있는 길이가 n인 배열을 이렇게 만들고 그런 다음 이제 하나씩 정수를 입력받아서 keyboard.nextInt 이렇게 하고 키보드를 클로즈 해주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n개의 정수를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일이 완료되겠죠. 그런 다음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죠. 하나는 이 정수들의 합을 구해서 출력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 정수들 중에 최대값을 구해서 출력하는 건데 먼저 합을 구하는 걸 먼저 해보면 이 지금 배열 데이터에 n개의 정수들이 있는데 그 정수들의 합을 구할 때는 항상 그 합을 먼저 0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각각의 정수를 순서대로 보면서 이 합에다가 그 각각의 정수들을 더해 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전체 합을 구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합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아마도 이건 여러분이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 번이라도 배운 적이 있다면 해봤을 이제 코드입니다. 그래서 print line 하고 예를 들면 the sum is 이렇게 하고 플러스 sum 이렇게 한다면 합이 구해서 출력되겠죠. 매우 간단한 코드이지만 프로그램이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에도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한 요소는 있습니다. 내가 정수가 n개가 있는데 그 n개의 정수의 합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 합을 일단 0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각각의 정수들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sum equal sum plus 데이터 i와 같은 뜻이죠. 이 equal이라는 치환 연산자와 덧셈 연산자를 합쳐서 이렇게 어떤 변수에게 그냥 어떤 값을 더해주는 연산은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C 언어나 자바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합이 구해지겠죠. 이 예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정수를 5개 입력하는데 1, 2, 3, 4, 5 하면 1, 2, 3, 3, 4를 입력했네요. 합이 13.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합만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값도 구해야 되니까,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역시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max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이라고 하고, 최대값을 구할 때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sum은 어떻게 구했냐면 sum을 0이라고 하고 모든 데이터들을 sum에다 더해줬죠.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습니까? 이 데이터들을 max를 현재까지 내가 본 데이터들 중에 최대값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순서대로 보면서 그 데이터가 만약에 현재까지 내가 알고 있는 최대값보다 더 크다면 그것이 새로운 최대값이다 라는 이 아주 간단한 로직으로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역시 i = 0에서 n-1까지 순서대로 보면서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데이터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최대값보다 만약에 더 크다면 그것이 새로운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 max is x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되는지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해볼까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5개를 입력하는데 자, 5개를 입력하는데 1, 2, 5, 3, 4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sum은 15이고 그리고 최대값은 5이고 제대로 잘 찾아진 것 찾아졌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시 5개를 입력하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면 합은 잘 구해집니다. 합은 마이너스 21이 맞는데 최대값은 0입니다. 하지만 최대값은 0이 아니죠. 요 5개의 정수 중에 최대값은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왔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코드를 살펴보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max를 처음에 0이라고 하고 0으로 초기화한 후에 이 데이터를 순서대로 보면서 max보다 클 때만 그것을 새로운 max라고 해줬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입력한 5개의 값이 모두 음수이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것도 이 제로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max equal 제로가 끝까지 유지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적인 오류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max를 0으로 초기화해 준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max를 어떤 특정한 값으로 그게 0이든 뭐든 어떤 값으로 초기화를 해뒀는데 하필이면 모든 데이터들이 이 값보다 더 작은 값이라면 이 max equal 0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최대값이 0이 돼버리는 이런 오류가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실제 데이터 중에 하나를 max의 초기값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데이터 제로라고 했지만 굳이 데이터 제로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입력된 실제 데이터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최대값으로 초기화를 해두면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이 데이터 제로보다 더 큰 값을 말이 꼬이네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 max가 끝까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로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 i가
0부터 돌 필요도 없겠죠. 1부터 돌아도 되지만 그냥 0부터 돌도록 가만히 두어도 사실은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데이터 제로와 데이터 제로를 비교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해보면 예를 들어서 5개인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더라도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제대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의외로 이렇게 학생들이 가끔씩 실수하는 부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어떤 변수의 초기값을 0으로 만들어두는 건데, 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별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최대값을 구하거나 혹은 최소값을 구할 때는 그렇게 하면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처럼 최대값을 구하는데 하필이면 모든 실제 데이터들이 음수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오류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무조건 0으로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뭐 여기선 이제 출력을 할 때 그냥 한 줄로 출력한 점만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클립스에서 작성한 코드와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n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일단은 순서대로 배열에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 모든 정수들을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렇게 이제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연산을 보통 쉬프트 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한 칸씩 오른쪽으로 쉬프트 하고, 그러면 이제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하느냐면 맨 앞으로 이렇게 보내어서,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서큘러 쉬프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8은 두 번째 자리, 4, 나머지는 전부 한 칸씩 뒤로 이렇게 이사를 가는데 맨 마지막 데이터는 맨 앞으로 와서 이 자리에 오도록 이렇게 이동을 한 후에 이제 이 상태로 출력을 해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간단한 문제인데도 의외로 이제 학생들에게 이걸 하라고 하면 생각보다 약간 좀 많이 헤매거나 아니면 매우 좀 복잡한, 뭔가 이렇게 복잡한 코드를 만들어내거나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일단 이 그림으로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림을 가지고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한 칸씩 뒤로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우리가 맨 앞에 데이터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면 8을 이 자리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작정 8을 이 자리에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자리에 원래 있던 4라는 데이터가 지워져 버리겠죠. 그래서 무조건 8을 이 자리에 써서는 안 되고 뭔가 이 4를 보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라는 값을 어딘가 다른 데다가 이렇게 임시로 쓰고 8을 이렇게 쓰고, 그러면 이 4는 이제 1자리에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시 1을 우리가 그냥 덮어 써버리면 1이 지워지니까 1을 또 딴 데 쓰고 4를 쓰고, 또 7을 잠깐 다른 데다가 써두고 1을 쓰고, 물론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5를 이 자리에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도 딴 데 이렇게 잠깐 써놨겠죠. 그 2를 맨 앞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모든 숫자들을 이렇게 그 자리에 이 자리에 7을 쓰기 전에 이 값을 딴 데 기억을 하고 쓰고, 또 이 자리에 13을 쓰기 전, 이 자리에 7을 쓰기 전에 13을 딴 데 기억하고 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소 번거롭습니다. 물론 뭐 못할 정도의 일은 아니지만 다소 번거롭죠. 이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것은 이제 순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사실은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값 2를 잠깐 다른 데다가 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역순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간명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값 2만 잠깐 다른 데 보관을 해두고, 그 다음부터는 앞에 있는 값을 그냥 5를 이 자리에 이렇게 덮어 써도 되죠. 왜냐하면 2를 내가 이미 다른 데다가 보존을 해뒀기 때문에 5를 한 칸 뒤로 이사 보내고,
그러면 5가 이미 한 칸 뒤로 이렇게 이사를 갔기 때문에 13을 그냥 바로 뒤에 써줘도 아무 문제가 없죠. 이 5가 지워져도 이미 5는 이미 이 자리에 내가 썼기 때문에 13을 바로 이 자리에 써도 됩니다. 그 다음은 13을 이렇게 쓰고 7을 쓰고 1을 쓰고 4를 쓰고 8을 한 칸 뒤로 이사 보낸 다음, 그런 다음 맨 마지막에 아까 맨 처음에 내가 킵해 두었던 2를 첫 번째 자리에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첫 번째 값부터 이렇게 이사를 보내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맨 뒤에 값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아주 작은 차이지만 사실 훨씬 간명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을 할 때 그냥 무조건 어떤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보다 이렇게 조금만,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심오하거나 복잡하거나 이런 문제일 수는 없죠. 이런 걸 가지고 복잡하다거나 뭐 그렇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렇게나 무조건 이렇게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첫 번째 값부터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 마지막 값부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논리적으로 간단하구나 라는 걸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프로그래머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능력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 수업은 뭐 아주 복잡한 어떤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거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작은 관찰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코드 9인데 코드 9에서도 이제 입력받는 부분은 코드 8과 똑같기 때문에 먼저 제가 이렇게 코딩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수의 개수 n을 입력받고 배열을 n개의 정수를 저장할 배열을 만들고 n개의 정수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 배열에 저장을 하고, 그런 다음 이제 쉬프트 하는 일을 해보면 금방 제가 그림으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앞에서부터가 아니라 맨 뒤에서부터 i-2 맨 마지막 값이 n-1이니까 데이터가 n개면 배열 인덱스는 항상 0에서 n-1이니까 맨 마지막 값이 혹은 맨 마지막 자리가 n-1이겠죠. 여기서 i가 이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거니까 i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 i를 한번 할 때마다 i 값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는, 그래서 for문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앞에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이런 for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i equal 0에서 n-1까지 이런 for문만 있는 게 아니라 매우 자주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i가 n-1에서 거꾸로 일씩 감소해서 i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 이렇게 역순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코드들도 매우 많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맨 마지막 값을 우리가 tmp를 어떤 임시 변수에 저장을 해두기로 했죠. 그래서 n-1을 데이터 n-1이 바로 이 배열의 맨 마지막 값이었죠. 지금 데이터가 n개니까 배열 인덱스는 0에서 n-1까지니까 이 맨 마지막 값을 일단 다른 데다가 잠시 킵해두고, 그래서 우리가 tmp라는 변수에 맨 마지막 값을 킵해두고, 그 다음에는 이 맨 마지막 값을 제외한 끝에서 두 번째 값부터 첫 번째 값까지를 전부 한 칸씩 뒤로 시프트 하는 거죠. 따라서 이 포문은 i equal n-1이 아니라 n-2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맨 마지막 값은 따로 킵해두고 그 나머지 값들을 우리가 한 칸씩 뒤로 시프트 할 거니까 i는 끝에서 두 번째 값에서부터 0이 될 때까지 첫 번째 값까지 순서대로 보내서 그 값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i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칸 뒤로 보냈죠. 그럼 데이터 i를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한 칸 뒤로 보내는 거니까 데이터 i 플러스 1에 데이터 i를 써주면 되겠죠. i번지에 있던 애를 i 플러스 1번지로 보내는 거니까 한 칸씩 뒤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맨 마지막에 맨 앞자리는 데이터 제로니까 데이터 제로에 아까 우리가 킵해 두었던
값을, 즉 원래 맨 마지막에 있던 값을 맨 앞자리로 보낸다면, 그러면 이제 다 서큘러 시프트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죠. system.out.print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배열에 있는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5개인데 뭐 8, 7, 1, 2, 3. 지금 금방 이건 지금 코드 8이 실행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클립스에서 보통 이 버튼을 누르면 대개의 경우에 이렇게 지금 현재 맨 바깥의 화면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우리가 클래스들을 여러 개 만들고 있는데 모든 클래스가 메인 함수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실행 버튼을 누르면 도대체 어떤 메인 함수를 실행을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이클립스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메인 함수가 지금 무려 15개나 있으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 이렇게 이 창들 중에 이렇게 맨 바깥에 나와 있는 이 클래스 안에 메인 함수가 있다면 그 메인 함수를 실행을 하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이클립스가 가끔씩 이제 그거를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이걸 하면 지금은 아닌데 좀 전에는 이 코드 8의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어서 뭐 썸이 어쩌고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엉켜서 잘 안 될 때는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run as Java application 이렇게 실행을 하면 그때는 예외 없이 지금 현재 이 프론트에 나와 있는 클래스 안에 있는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5하고 뭐 2, 3, 8, 1, 3 이렇게 하면 이거를 한 칸씩 쉬프트 시키면 3, 8 3, 2, 3, 3, 2, 3, 8, 1 이렇게 3, 2, 3, 8, 1 이렇게 실행되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나름 재미있는 서큘러 시프트를 하는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수업을 중단하겠습니다.